안녕하십니까, 공진성입니다. 광주시장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6.13 지방선거 특집 시사터치 따따붙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이용섭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종합 7위를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이용섭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지만 후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만두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전 그냥 일단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라는 게 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 10일 날 그야말로 광주 정신이, 촛불 정신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월 10일 날 취임하시자마자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시면서 첫 번째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엿새 후인 5월 16일 날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고 저를 그날 이제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일자리위원회는 이제 세 가지 3C 역할을 하는 데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하루에 수백 대가 되는 비행기가 뜨고 나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는 건 관제탑,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자리 정책은 여러 부서에 관련이 있고 또 뭐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있고 공공기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통일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자리위원회고, 두 번째는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자 역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들어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컨퍼머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C는 그냥 보통 시 정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이 들리네요. 그러니까 광주시도 똑같이 컨트롤, 코디네이트, 컨펌 해야 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이제 중앙부처에 이제 아주 20여 개에 가까운 부처가 있고 또 위원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 관한 그 세 가지 3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광주 시민들은 우리 이용섭 후보는 어디가 계실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다가 그 5월 며칠 날 그 문재인 대통령께 일자리 상황판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데뷔를 한 거였거든요. 아, 저기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줬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저 이용섭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때 그 일자리 상황판 제가 실수했던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걸 노무현 정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대통령 앞에서 큰 실수죠. 큰 실수인데 상황판이 이렇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일자리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걸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확하고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오래 일을 근데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의 표출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우셨던가요?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오늘의 제가 읽기까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덕을 많이 입었고 제가 그래서 바로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보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바로 얼굴에 태가 납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제 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냐. 그럼 계속해서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겉과 속이 다르게 못하다 보니까 장관할 때 이제 국회에 가면 장관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속으로 별로 존경 안 해도.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 제가 답변했던 영상을 찾아보면 존경하는 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본회의 할 때는 의뢰 이제 본회의 가서 질의할 때는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거 찾아보면 존경하는 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은 있어요. 잘 하시죠?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많이 배웠겠죠. 뭘로 시험을 해보죠?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은 의원님들은 저를 아는 분들은 되게 정말 좋아했어요. 존경하는.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용수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별로 이렇게 장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올곧은 사람이고 거짓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그냥 이 정치인에 대한 약간의 좀 기본적인 불신, 기본적인 불신. 저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에 대한 거짓말과 속말이 기본적인 다른 불신이 좀 사람이다.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싹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치가 다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사례를 정치로 든 거고 이제 속에 없는 말을 못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저를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 교수는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 호칭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떤 개도 꼬리치면서 무는 개는 없습니다. 미국 개든 한국 개든 세파트든 진돗개든 개를 좋으면 꼬리를 흔듭니다. 물려면 꼬리가 빳빳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큰 개가 있어도 꼬리를 흔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꼬리를 흔들면서 무는 개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속으로 벼르면서 얼굴은 웃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정치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일상생활에서도 비교적 그런 상관들은 그래서 좋아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상관들이 예전에 뭔가 이렇게 표리부동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제가 그래서 비교적 공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 와서는 비교적 좀 어떤 분들은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치하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개처럼 편법과 반칙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 타이밍에서 정말 거짓말을 못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하나 해드릴게요.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과 또 결혼하신다. 안 하신다. 저는 제 처가 좀 삶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제 처를 이해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가 제 좋은 가정생활이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공직생활 딱 30년 하셨죠? 30년도 좀 더 30년 했죠. 좀 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님하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제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남재 후배님께서 아마 혹시 제 국세청장 청문회 보셨나요? 그 책에도 나오고 청문회도 나오는데 저는 책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청문회를 2003년 3월 달에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 네네. 그분이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위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질문을 이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 후보자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외여행도 안 갔다고 하는 게 뭐 혼자 가신 건가요? 아니, 출장 가신 거겠지. 출장만 갔지 출장 가족들하고 못 외에는 갔다는 겁니다. 개인 여행을 안 하시고. 네. 언제 너무 하시는데요? 사모님이랑 해외 한번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1987년부터 89년까지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예. 미시간 대학에 예, 석사학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죠.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단기 그 이주. 공부로 간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떨어지고서.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실패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모든 걸 잊어버리자 하고 제가 중국 중국에 가신 거. 사회가하고 초청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 차가 제가 안 지쳐가지고 뭔 일 날지 몰라서 따라왔었죠. 예.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여행처럼 정말 모범 남편은 아니시네요. 정말 전혀. 모범 남편 아니신데. 전혀.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저희가 지난 3회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 도입한 막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게 미션 같아 오늘 반드시 해야 돼. 하시죠. 지령이도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짜장면 짬뽕. 이렇게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불 따지만. 이거는 근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예. 다시, 이정우 이남재 한번 해줘.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정호 이남재 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난처한 질문은 안 아버지 드리고 어머니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한번 해서 일단 몸을 좀 풀겠습니다. 광주 한평. 불단데요? 이거 답이 오늘 안 나와. 답이 안 이거 나와. 이상형 월드컵 통편집될 것 같은데. 뭘 여쭤봐도 이런 거는 이건 근데요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둘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 거짓말하면 얼굴이 이거 빨개진다. 큰일 났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연아 이상화 김연아. 한 2, 3초 걸렸네요. 예.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중, 김영삼. 당연히 김대중. 자, 노무현, 문재인. 돌다. 게임을 거부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해봐야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실패입니다. 저기, 제가 이제 어제 책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그 전남대학교 4학년 때 고시 학교 가시잖아요. 예. 정말 우리 가족들을 이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싶었다. 예. 그래서 나는 공부를 예. 그거밖에 매달 수가 예.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우리 한평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장남. 그러니까 제가 8대 종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매우 이제 귀한 아들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후로 누님을 셋 낳았어요, 제 어머니가. 근데 8대 종손을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매우 귀한 아들이긴 했는데. 대를 이을 수 있다.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다 그랬지만 이제 어렵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생 농사꾼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가서도 낭만이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1학년 때까지는 수업이 없으면 한평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고 이게 농사가 그냥 아버지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예. 뭐 심고 벼 베고 농약도 그때는 이걸로 했지 않습니까? 실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논이 천수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저녁 내 아버지 오고 두레라고 아세요? 네네 압니다. 이 두레질하고 아침에 이제 등교하고 몇 년도에 고시를 합격하신 거죠? 70.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해가지고 대학 4학년 때 합격했는데 대학 그게 학번이 70학번이신가요? 70학번입니다. 예. 그래서 73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합격했죠. 예. 합격하시고 첫 그게 번째 아마 근무를 어디서 그러면? 우리 아마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재학 중에 합격한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4학년? 있고요. 그리고 전남 상대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합격했고
의원님은 제가 역할을 스스로 수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수재가 아닙니다. 실제 중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고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도 사무관 때보다는 서기관 때 이렇게 가면서 저는 발전하는 인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대기만성형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거 이제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물론 선거에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평가는 좀 다르겠지만 공직생활 때보다는 정치하면서 저는 그래도 또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직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저 후보님이라고 하면요, 후보님을 오래전에 좀 알고 좀 이제 지내왔는데 잘 알죠? 근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 비판적인 그 공직과 정치 사이의 관계 설정이 여전히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공직에 계시다가 정치 쪽으로 오신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대개는 관직의 연장으로 보시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공직은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위계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딱 힘을 모아서 가는 맛이 있는데 정치는 어지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이 더 깨끗하고 정치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뛰어나 아까 이렇게 제가 했던 생각을 말하고 하거든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죠.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치의 재료는 갈등이니까 이 사회의 갈등을 그 컨트롤하고 코디네이팅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치의 세계로 좀 덜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선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그 장관이나 청장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주로 논리와 원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냉철한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정치인은 감성과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서생적 문제의식이 강하고 정치인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하셨던 말씀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 교수님요 야구 좋아하셔요? 예,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예. 공직자들은 흔히 이제 이 직구를 던지고 강속구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변화구도 잘 던지면서 낙차큰 슬라이더나 땅볼에 고의 이런, 사구도 던지고. 커브 이런 걸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정우 후배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요. 목소리가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죠. 그러니까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려면 정치와 공직을 다 함께 경험해 보아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행정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우리 후배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치인다운 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자리위원회 이야기도 하시고 최근에 그 사임을 하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아직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좀 대한민국 일자리 좀 더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쭉 읽어봤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을 헤맸다. 많은 날을 고민해야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출마선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만두시고 광주시장에 출마하시기로 결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후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에 선거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광주에서의 역할, 선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그때 밝혔어요. 국내 바람 확 불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민주당이 하는 속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강주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주시장을 다시 나올 때는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언론에 다 공개가 됐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 10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시민들께서 한 번도 예의 없이 압도적으로 저를 1위로 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에 자만하지 않고 진짜 시민들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을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낙후된 강주 경제 살려라. 그게 네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럽고 그냥 강주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일자리와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0년과 1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저는 이제 강주 시민의 부름을 받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강주를 만드는 책무를 맡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광주를 챙기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 사령탑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일자리 관련된 무슨 변화를 일으키면 광주도 거기에 빨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광주를 직접 챙기겠다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에 이제 나의 결심 이런 요인 말고 어떤 논리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시장이어야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가? 현재 같은 아직 뭐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중앙에서 많은 걸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로는 중앙에도 우리 사람이 광주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광주에서도 있어가지고 서로 호응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광주 일자리를 더 챙기겠다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광주에 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질문 한번 드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민들께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설명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강주 발전을 위해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는 서울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면 간접적으로 강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강주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일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중앙에서 역할을 하면 도움도 줄 수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이제 강주에 와서 시장이 돼서 그야말로 강주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남들은 이제 일자리위원회를 중간에 팽개치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짧은 한시에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일자리 부위원장의 역할은 뭐냐면 일자리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이게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꿨고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아니면 이렇게 빨리 어려웠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초대 부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위원장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부분에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대안이 있다고 봐요. 근데 강주는 그동안 나온 그 여론조사나 시민의 뜻을 보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저도 정치인입니다. 계속 이제 10번에 걸쳐서 너 아니면 안 된다? 네가 내려와서 하라 하는데 누구보다도 강주로부터 많은 신세를 지고 시민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제가 그걸 저는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한 33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방대 출신, 강주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주를 우리 강주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 강주 시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강주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든 일자리 정책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드맵도 있고 이걸 강주에서 모범적으로 실현시켜서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이것도 부위원장 역할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했고요. 저는 그 의원님 쭉 이야기하시면서 한평, 학다리고, 전남대, 지방 뭐 이렇게 촌놈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진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도 쓰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일을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사실 이런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다. 이게 사실 광주 한평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책에도 쓰셨지만 호남 출신 유일한 국장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쭉 보니까 호남 출신에 그래도 이렇게 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 사실 그런 영광과 혜택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대여서 서러움보다 그 혜택을 거기서 이겨냈기 때문에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전화위복이고 세옹지마다. 한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사건들이 훗날 보면 반드시 복이 되고 그리고 교훈이 되고 스승이 되고 그리고 이게 보상이 따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제가 젊었던 시절 그때는 분명히 그게 굴레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실제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우리가 3번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번의 부름을 우리 저 이남주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를 불러서 국가 재정 정책을 맡기셨고 조세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를 불러서 국가 혁신을 맡기셨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를 불러서 일자리 정책을 맡겼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만들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어찌됐든 3번의 민주정부 대통령님들께서 저를 불렀던 것은 아마 거기에는 제가 뭐 극히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강주 사람이다, 호남 사람이다 하는 그것도 그럼요.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그게 훗날 반드시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광주 오셨잖아요. 오랜만에 온 게 그러니까 아닌데 요새 이제는 이제 계속 그 사실 2016년도에 그렇죠. 광주를 떠나셨다가 어떻게 보면 한 2년 만에 이렇게 오신 건데 뭐 큰 결단을 하고 오신 건데요. 어떠세요? 광주가 지금도 이용섭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나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광주에 부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기 위해서 제가 왔거든요. 실은 이번에 제가 삼수 아닙니까? 삼수. 제가 그 말씀 굳이 안 하시는데 본인이 왜 고백을 하시네. 어떤 분들은 뭘 3번까지 나오냐. 행시는 몇 번 보셨습니까? 행시는 2번 만에. 2번 만에 되는. 행시보다 어렵네요. 훨씬 어려워요. 근데 저한테는 그만큼 절실함이 있습니다. 저는 8년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도시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한번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써보고 싶고요. 저에게 소망이 있단다면 먼 훗날 이제 제가 이제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내려왔을 때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 아버지 때, 네 할아버지 때 광주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소명의식, 역사의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장 자리를 자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리를 생각한다면 중앙에 있죠.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자리가 중앙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강규를 위해서 제 한 마음 바치고 싶은 그런 열정, 그건 제 진심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세 번째나 부정하니까 좀 받아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예. 뭐 기왕 말씀 이어가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 인터뷰나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실패보다 더 소중한 스펙은 없는 것 같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실패보다 더 소중한 스펙은 없습니다. 아니 스펙 그만큼 제가- 싸우셨으면 됐지 얼마나 예. 더 싸우시려고.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스펙이 실패라는 게 이긴 선거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실패한 선거에서는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2014년에 그 시장 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나가보지도 못했냐 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후배님께서 전략 공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인생은 새용짐하고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3년 동안 놀면서 이제 환경 미화원도 해보고 방범대원도 해보고 급식 봉사원도 하면서 우리 서민들과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고 겸손함도 훨씬 더해졌고 저는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풍부해지지 못했고 그건 재앙분이 됐다. 그래서 강주 시민들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신의 한 수는 저를 2014년과 16년에 떨어뜨린 거였다. 불길한 얘기가 더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이제 여기까지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후배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이 단어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이게 정치인이 가장 배워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많이 하고 주변에 좀 후배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게 거기서 딛고 일어서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예. 사람 대하는 것도 예. 바라보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이게 정말 진정이고 진심이기를 이렇게 제가 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과정 전에 죄송스럽지만 너무 잘 달려오셨어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공직생활 그렇게 고시 학교에서 쭉 잘 달려오시고 장관 그 정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잘라서 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제가 2008년 2월 달에 그만두고 내려와서 바로 4월 달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의원님 전체 이게 공적인 인생 대학 이후에 보면은 공직생활 30년 정도고 2008년에 국회의원 광산을 해서 처음 시작한 이후로는 대략 이제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이제 공직자로서 느낌이 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공직이지만 이제 관료사회의 공직사로 좀 느낌이 나는데 우리 늘 이런 질문을 좀 하거든요. 광주시장 자리는, 그러니까 단체장 자리는 기초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직과는 다른 게 본인이 책임지고 설계하는 자리예요. 이게 큰 틀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틀이 있어서 그걸 집행하는 게 대개는 이제 관료사 위계조직 안에서 하는 건데 단체장의 자리는 큰 틀이 없습니다. 내가 그 틀을 설계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설계된 그림을 관료사회로 움직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관료적 성향이 더 강한 분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한 분이 와가지고 관료사회를 이렇게 가지고 움직여야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뭐 그렇게 문제의식이 생각하는 있고. 분도 많이 있죠. 예. 저는 여전히 그건 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시험 봐가지고 뽑으면 돼요. 우리가 굳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은 좀 더 다이내믹한 그 관료사의 움직임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 특히 호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도 하신 이야기인데 민간 영역이 약하다 보니까 관료사회의 그 권한이라는 게 너무 비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주의 최고치는 돈으로 치면 관료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사회를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리드해갈 수 있는 저는 정치적 그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정우 후배께서 아주 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은 저는 그중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상인적 현실 감각만 강조가 돼도 인기 위주로 흐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너무 서생적 문제의식만 강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는 틀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은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균형 감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 설계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정치인은 설계사고 디자이너예요. 설계해 놓은 것을 공직자들이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직자 세상은 공직자들이 잘 안다고 제가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잘 만들어진 정책들 저는 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도움도 받을 것이고요. 제 주변에는 훌륭하신 시민사회에 이런 그 활동하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제 후배 공직자들이 또 이걸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시장 선거에 이제 출마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격려하셨다는 얘기를 하신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을 못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좀 얘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내려오니까 제 지지자들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려올 때 대통령께서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또 어떤 분은 대통령께서 면담을 했는데 엄청나게 질책했다며 그런 그리고 마타도가 돌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2월 초에 그만둘 때 청와대 참모들이 엄청 반대하고 싫어했다며 이런 얘기들이 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죠. 얼마나 많은 대통령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대통령과 사석에서 나눈 얘기는 얘기 안 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애곡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 이제 대통령이가 나눈 얘기는 이게 공개를 안 한다더라 하는 이걸 이용해서 또 일부에서는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2월 13일 날 출마 선언을 넣었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기자가 기자분이 질문했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거 얘기 진짜 안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이게 제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후보들이 저는 상대 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말씀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또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자꾸 선거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의 뭔가 그렇습니다. 이런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후보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른바 그 문재인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모든 정치적 입지자들이 그 대통령의 인기를 좀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죠.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사실 대통령은 광주 시민 전체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오히려 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전에 조금이라도 대통령 이름을 좀 내 옆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 내가 선거 때 무슨 일을 했다. 지금 무슨 일을 맡았다. 이거 안 하는 합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함 따기 경제. 광주 정치가 좀 수준 낮아지는 것 같고 너무 그다음에 분위기가 염치 없는 안 짓입니다. 네. 이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 문재인 정부인데 그것을 개인이 사유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우 후배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제가 그런 제안을 지금 7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했을 때 6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정치적인 제스처냐 이럴까 싶어서 실은 용기를 못 냈는데 오늘 또 평소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편집이 제안을 안 됐으면 해보겠습니다. 좋겠네요. 책임 있는 제안인가요, 이건? 아니 좀 판이 네, 그렇게 좋은 바뀔 말씀입니다.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너무 이게 그냥 민주당 경선 과열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광주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안쓰러울 만큼 상황이 그러고 있어서 빨리 이게 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광주 사람들 예. 자존심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주 선거는 그냥 강주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예. 이 강주의 분위기가 수도권에 있는 출향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물론 민주당으로 후보가 되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민주당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민주당 경선에서만 이기면 무조건 당선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든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그 장관님처럼 제가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스펙 좋은. 이 광주라는 이름으로 전남대라는 이름으로 이 3대 문민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공로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 혜택도 장관님이 다 어떻게 보면 누리셨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 화탈감을 느끼는 후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안지 않으면 이게 이 광주라는 사회, 저희가 뭐 광주만 특화하기는 싫지만 그런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능력 있고 젊은 후배들을 키워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가끔 산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교수님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1초 안에 안 나오잖아.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가장 높죠? 1초 안에. 상상을 해보니까 그건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돌덩이 하나도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그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산맥이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허벌판에서 중앙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5.18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5.18 때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5.18은 생존에 급급했던 이용섭에게 정의로움과 역사의식을 심어줬어요. 그때 제가 소외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호남 사람들에게 나는 조그마한 산맥까지는 몰라도 언덕이라도 될 수 없을까?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무슨 지방에서 이렇게 컸던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래도 강주, 전라남도 시도민들이 너라도 가서 커서 우리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언덕이라도 힘이 되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 비춰진 모습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역사회 발전, 후배들 육성하는 데 제 모든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존경하는 우리 정상용 전 의원님께서 뭐 의원님을 도우시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만약에 혹시 시장이 되면 정말 내가 이 광주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지지를 처리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남재 후보께서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이제 편집.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명을 거론은 잘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안 하는데 물론 그 정상용 우리 전 의원님 그리고 뭐 이용길 교수님이랄지 그리고 5.18 단체에 계신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의 정의로움과 저의 이제 다양한 국정 경험이 만나면 광주에서 마술과 같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를 깨면 언제든지 너를 버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각오로 모셔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궁금함도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훨씬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제 선거여서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6.13 지방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6.13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적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주 전남 이런 지역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자면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남녘의 조그마한 도시 변방으로 추락할 것이냐 안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 시민들께서 광주다운 선택을 하시면 광주는 또다시 광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씩 잠깐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말을 하도 많이 참아서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번 선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치분권, 그러니까 개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남 탓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중앙에서 예산 덜 내려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자치분권 시대가 되면 우리 결정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산도 더 기본으로 확보되고 그래서 모두 하면 이제 우리 탓이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사람은 꼭 광주시장뿐만이 아니고 기초단체장 또 시구 의원들을 아주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관님도. 저는 이제 이번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 이 관전자처럼 밖에서 지켜보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성장한 후배들과 그리고 먼저 이렇게 선배이신 우리 이용수 후보죠. 좀 민주당 경선이 좀 멋지고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광주의 자산으로 남아야지 이게 상처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그런 멋진 판을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예. 예. 후보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의 이용섭은 시민 여러분께서 키웠습니다. 이제 제가 광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반열에 올려놓는데 제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저는 8년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광주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